평택을 재선거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매불쇼를 찾았습니다. 조국 후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매불쇼에 나와서 뭐 크게 역할한 것도 없고 자주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매불쇼 패널들은 저 공격하고 조롱하는 분이 많으신데 정말 저는 최욱 선생님께서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후보님. 예. 제가 후보도 아닌데 왜 저를 공격하세요?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제가 출연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저를 옹호하는 패널이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는데 오히려 그 사람 수로 보게 되면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던데 왜 공격을 후보님. 최욱 씨가 다 아니, 저 하십니까? 후보님. 왜 저를 공격하세요? 공격이 아니라 야, 사실관계를 이건 생각지도 못한.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억울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최욱 앵커가 이 내가- 조국 후보님이 얘기한 거를 징징거리면서 아니 그 후보님. 예. 네거티브 하지 않기로 해요. 왜 저한테 네거티브를 하세요? 아니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라니까요. 사실 확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뭐 이따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또 평택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네, 것 물론입니다. 같습니다. 네. 네, 뭐 입장 내기가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 국면이라 혹시 뭐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평택을에 이제 고덕 거기에 삼성전자가 있고 또 삼성전자 관련 업체가 있어서 아주 삼성전자 관련 임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파업 이유는 아주 요약하자면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임직원들을 위한 보너스 캡이 없습니다. 이제 상한선이 없는 상한제가 거죠. 없죠. 그걸 삼성전자 차원에서는 왜 다른 기업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캡을 씌우느냐 해서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하려고 지난번 뭐 모임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집회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하루만 스톱을 해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사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려고 하고 있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한 달간 무조건 정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해야 되긴 하고 양측이 마지막 지금 벼랑끝 협상에 있지 않나 좀 봅니다. 네. 제가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삼성전자 앞에서 출근 퇴근 인사를 하는데 여러 노조분들도 만나고 회사분들도 만나거든요. 양측 입장이 많이 다르던데 결국은 이거는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빨리 대화하고 대화 또 해서 네. 좀 타결점을 마련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네. 내일이 이제 예정된 파업 날짜라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그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걱정 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이 관련한 이야기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거의 평택에서 하루 종일 좀 운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바쁜 와중에 그 눈도 다쳤다고 제가 봤는데 근데 거의 다 나았네요. 아니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선크림을 발라서 그렇지 자세히 보시면 누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 검었다가 보라색 됐다가 분홍색, 지금 약간 노란색. 그렇습니다. 좀 선크림 때문에 잘 안 띄우는데 사진을 찍으면 표시가 나요. 뭐 경쟁 후보한테 맞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황교안 지지자들한테 맞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네. 뭐 위협하는 일부 사람이 있지만 그런 폭행은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다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후보님 요즘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 통합. 예, 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6월 3일 선거 전에 지금 경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특히 평택을 같은 경우.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6.3 이후도 삶은 전개되고 정치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택을에만 관심이 있는데
실제 평택을 외에 6.3 지방선거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예컨대 뭐 세종시장, 대전 동구청, 대구 동구청, 울산, 그다음에 뭐 창원 등등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양보한 식으로 네. 한 16군데가 이루어졌어요. 네. 제가 오기 직전에 봤더니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합의해서 저희 당 후보가 이제 드랍하고 진보당 후보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영광에서.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평택을만 자꾸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택을 같은 경우는 지금 연대와 통합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이른바 피부미터를 확인해 보면 네. 유이동 후보는 3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유이동 후보, 즉 국민의힘인 정당의 후보가 1위 될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나 김영란 후보가 이제 자유롭게 또 경쟁하고 있지만 전체로 봐서는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3 이후도 매우 중요한데 6.3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가 또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논쟁하고 싸우긴 하지만 6.3 이후에도 민주당, 저희 당 그리고 뭐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이 전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이 연대와 통합 문제를 제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겠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저에게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큰 분란이 생기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 있죠, 사실은. 최대 피해자는 저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제안 받았는데 제안을 즉각 거절 안 했다고 공격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각설하고.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지금 차분히 돌아봐야 될 건데 그 당시는 특별한 준비 없이 갑자기 그 사건이 터지고 양당에서 논란이 발생했다면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무엇인지는 다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합당 반대파분들도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6.3 이후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가까운 우당인데 양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지금도 민주당 당권 주자들 8월 전대 당권 주자들 사이에 온도차도 있고 시각차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 6.3의 선거 이후에 국회로 돌아온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보다 제가 적극적으로 또 네. 주도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연대, 통합, 합당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우리 후보님의 당락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당락하고 그게 무슨 관계냐? 연대, 통합, 합당, 당락이랑 관련 없이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뭐 민주당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가 직결되지는 않죠. 네. 저는 자력으로 이번 그 평택을 재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얘기는 뭐 수차례 반복을 했고 이기고 난 뒤에 연대와 통합을 주도한다는 것이지 순서가 인과관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연대와 통합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평택을 같은 경우는 황교안 또는 뭐 유이동이 당선될 가능성은 영역에 수렴한 상태에서 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이 누가 더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또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어떤지 평택을 발전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검증과 평가를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적격자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네. 이기겠다는 것이죠. 네. 물론 김용남 후보의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네네. 저는 제가 더 우위에 있고 더 큰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대와 통합, 합당은 당락과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렇죠. 말씀인 거죠. 네,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안 시간 맞아. 순서를 이제 안 말씀을 맞잖아요. 하시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먼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하면은 이제 역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조국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올렸더군요. 네, 네. 네. 근데 요게 이제 서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요게 이제 검증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론의 장이 네, 될 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워낙 이제 강조를 하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네. 없는 아,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글이 길고 내용이 많아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국 대표가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정치에 나선 핵심 목표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에게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만들었다. 그것이 조국 대표의 책임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 즉 직접 수사권을 보장해 주었다.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다. 오. 네, 깁니다. 검찰 개혁을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이제 하나하나 할 거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놓고 알고 봤더니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을 보장을 해줬다. 네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전 박근태 검찰국장 제가 잘 알고요. 제가 민정수석 때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검찰국장은 검사의 인사 뭐 등을 책임지는 요직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 참 납득이 안 되는데 당시 검찰개혁 민주당 및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국정과제에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로 나아가되 일단 1단계는 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당시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같은 160석 아니라 의석이 모자랐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할 구조였고 수사권 조정, 우리 저희는 1차 검찰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우도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공수처 설립도 당시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야 겨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공수처도 규모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과는 의석 구조가 완전 다른 조건의 네,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걸 그러기로 지금처럼 통과했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왜 그때 안 했냐 제보가 한 얘기죠. 그 당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일단 수사권 조정 1차 개혁하고 그다음에 의석이 더 확보가 되면 2차로 간다는 걸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 박근태 의원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이제 특수부 수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수부를 왜 보장해줬냐. 남겨뒀냐. 네. 이것도 정말 그 당시의 시점을 돌이켜보지 않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네. 그게 다 검찰 특수부가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던 것을 검찰로 넘어갔나요? 예. 그러니까 특검 나중에 이제 합해지니까요. 특검 밑에 수사. 그러나 특수부가 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수사 및 공소 유지를 그 특수부가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박근태 국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왜 특수부를 유지시켰냐, 늘렸냐 하는데 그때 국정농단 수사가 당시 검찰 수사의 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러 언론에서 이 수사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건 맞죠. 물론 그때 지휘자가 윤석열 한동훈이었던 건 맞죠. 근데 그 당시 검찰 특수부가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윤석열 한동훈이 스타가 되고 그걸 계기로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를 치고 이재명 당시 시장 치고 이런 문제가 시작되긴 전 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 네. 생각하고 그리고 박근태 검찰국장이 당시 검찰국장께서 당시 이제 박상기 장관님하고 또 제가 민정수석이었으니까요. 1차 검찰개혁인 수사와 수사기소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분리로 가되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했고 그걸 관철했습니다. 네. 1단계 때 관철했어요. 네.
근데 그때 박근택 검찰국장의 소신은 검사에게 수사권 반드시 줘야 되고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 줘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도 하신 분이에요. 지금 발언은 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 거죠. 네. 그는 네. 페이스북에서 김형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분이 그 당시 법무비서관이었고 그 후에 법제처장이었던 사람이 현장 목격담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김영현 그 법제처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겠죠. 네. 저는 그 시대의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을 섞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을 왜 보장해 줬냐? 네. 당시 상황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네. 둘째,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어 주었다. 조국 수석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윤석열 측근들과 중수부 출신들을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배치하려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그 결과 윤석열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잡기 위해 21명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조국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잔인한 수사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었다. 네. 그 말에 따르면 제가 특수부 수사를 키워주기 위해서 재수사를 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아, 뭐 논리적으로는. 아니 그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네. 후보님이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참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조직 개편은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모셨던 법무부 장관이 조직 개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져와서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하면 청와대와 논의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는 것이지 지금 마치 박근택 의원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제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물론 저는 넓은 의미에서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게 있고 못 이룬 게 있기 때문에 못 네. 이룬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점은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박근혜 의원님이 지금 시점에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신지는 전 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수산 씨 지금 알아는 듣고 있죠? 네, 알아 듣고 알아는 들어야 됩니다. 왜 무시하는 발언하세요? 자, 네? 왜 무시하는 발언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저한테고 대답을 들어오세요?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이 소중한 시간이니까 네. 소통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하시는 가끔 거예요. 들어보지만 곽 선생님 아주 뭐 영리하시고 현명하시던데 가끔 들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최욱 씨보다 훨씬 똑똑하시던데. 아니. 나한테 그래. 이건 저도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 자 그리고 예, 자 예. 세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예. 네, 셋째, 법무장관 취임을 고집하다가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주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그 가족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여러 의혹이 번져나갈 때 법무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윤석열 따위가 영웅처럼 대접받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네. 그것도 참 난감한 얘기네요. 제가 장관직을 빨리 사퇴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또 가정 아닙니까? 그때 제가 후보가 되고 검증이 있을 때 당시 집권층 내에서의 이제 의견차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이해찬 당시 당대표님은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건 뭐 네. 공개로 밝히신 바도 있어요. 네. 반면 당시 이낙연 총리님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네. 두 가지 입장이 완전히 갈라졌고 그 상태 논쟁 후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뒤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이해찬 당시 당대표의 입장을 손들어 주고 장관직을 맡고 그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기본을 놓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을 잘 모르시는 것 네. 같으면서 그 문제를 조국 개인이 사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로 치환을 시키는데 그때는 윤석열 집단이 전면적 공세를 할 때였고 당시 민주당을 이끌고 있던 이해찬 그 대표 또 이인영 원내대표 이 라인에서
저에게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저에 따라 제가 맞춰 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을 참 네. 아시는 건지 또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 그러시는지 참 박 의원님 참 유감입니다. 네, 제가 뭐 앞에 두 가지는 뭐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 네. 제가 뭐 평가하고 판단할 여력이 없었는데 요 세 번째 거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세 번째. 예, 제가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나는 이거를 보고 이게 대표적인 가해자의 논리거든요. 이게 이 굉장히 이거는 나쁜 논리입니다. 더 큰 도둑이 되지 못하게 조금 뺏긴 다음에 도망가라는 얘기야 이거. 이게 정말 나쁜 논리야 이거는.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죠. 자꾸만 그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보수 언론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보수의 어머니라고 조롱하잖아요. 아, 네. 윤석열을 키워줬다고. 아, 네. 그 얼마나 그 나쁜 논리야 그거는.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예, 괜히 이런 얘기 하면 나 손해인 건 알지만 네. 근데 요거는 잘못됐다고 나는 강력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왜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니 진짜 이건 딱 가해자의 아니 저런 논리잖아. 얘기를 하는 분이 갑자기 많아져서 제가 참 난감해요. 예, 뭐 앞에 두 개는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가해자의 논리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있다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 김용남 후보한테 질문까지 던졌던 영역이고 김용남 후보는 매불쇼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올린 글이 있거든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조국 대표는 최근에도 어느 방송에 나와 자신이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 그 보안 수사권과 김용남 후보가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김용남이 아닌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실무를 오래 경험한 내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양자의 주장이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일선의 수사 실무를 제대로 알고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이 말은 박근태 의원은 김영란 후보 말과 똑같죠. 그래서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저거는, 네,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김영란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것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 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검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때도 그렇죠. 공소사실의 그 사실의 동일성 안에서 해야 돼요. 그걸 넘어버리면 그게 별건 별건 수사, 수사. 지금도 별별건 못하죠.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별별건인데 그것도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별건 수사를 막자는 점에서 범위가 줄어들겠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엄격하게 하게 되면 별건 수사를 못하니까 엄격하게 되는데 네. 제 입장은 그게 아니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돼야 되고 그러니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건 없건 폐지돼야 되고 그렇지. 아까 예외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이제 보안수사를 요구하고 가져오면 또 부족하면 요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돌아올 걸 기다리려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만약에 내일 끝난다고 합시다. 내일 공소시효가 끝나면 기소를 제기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다간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검사인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사실 동일성 관계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면 검사에게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죠. 요구를 한 번 했어요. 근데 보안수사를 안 해와요. 두 번 했어요. 또 안 해와요. 네. 세 번 했어요. 안 해와요. 보통 한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 계속 안 해온다. 나는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사법경찰관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해오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횟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검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보안 수사를 공소기관이니까. 검사는 공소기관이기 때문에 공소를 해야 되는데 공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퍼센트로 보게 되면 100에서 한 1쯤 된다면
지금 박균택 김영남 두 분이 하신 얘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란 말은 별건 수사는 안 하겠다는 것이나 별건 수사를 빼고는 지금처럼 하겠다는 얘기이기 똑같은 때문에 거죠, 거의 지금. 80% 90%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둘 다 검사 엘리트 출신들인데 말을 저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궁금증, 네. 요건 짧게만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후보님 말씀대로 공소시효 이슈가 있는 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내가 검사면은 일부러 나는 그러면 공소시효까지 기다리겠어. 보안수사 요구를 계속 최대한 늦게. 불필요하게 시간을 늘려.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그건 이론적으로 그런데 예. 이제 그 경우 다른 이제 예규를 만들어서 협력 의무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공소시효를 기다릴 때까지 악의로 했다는 그 그렇지. 사람은 징계받아야죠. 징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박상용이 보세요. 아니 이제 지금 징계 관련 법률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어렵던데요? 예,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고 그 징계 문제하고 검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하고 보안수사권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지 마요 예, 그거. 아니 가능한 이제 아니, 원칙. 검사는 뭐든지 하더라니까 맞지?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할 얘기보다 보안수사권을 80% 유지하자고 하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먼저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폐지고요. 당연히 폐지를 하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 역할을 하되 공소를 제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1% 정도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허용하자라고 말한 순간 현재하고 양적으로는 한 80% 정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날 네. 일이죠. 알겠습니다. 말을 저렇게 저하고 김영남 후보의 입장이 같다고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거는 뭐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 알만한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여기 박은정은 의원 종종 나오시는데 박은정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개혁 관련한 이야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민심을 그러면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평택을 여론조사가 진짜 막 쏟아지는데 그거를 사실 의미가 없어. 진짜 보니까 네. 너무 많은데 의미가 없어. 네. 민심 바로미터, 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평택을 조사는 최근에 두 가지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에이스 리서치,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거고요. 또 하나는 코리아 리서치, MBC 의뢰로 조사한 겁니다. 우선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자동응답 방식으로 5월 16일, 17일 조사한 거를 보시면 조국 후보님이 29.3% 지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가 25.5%, 오차 범위 내에서 한 4%포인트 가까이 조국 후보님이 앞섰고, 그다음에 적극 투표층이 이제 그 옆에 있는 하늘색입니다. 33.4 대 33.1,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페이지에 코리아 리서치 MBC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4%포인트 가량 반대로 김영남 후보가 조국 후보를 4%포인트 가량 앞서 있고요. 이 두 가지 조사의 이제 차이는 하나는 앞서 소개해드린 게 ARS, 두 번째가 전화 면접이고 두 번째는 보기 문항을 봤더니 여론조사 심의원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에이스 리서치 조국 대표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거는 정당 후보하고 그 이름, 성명만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령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 이렇게 담백하게 물어본 게 에이스 리서치였고요. 에이스 리서치, 뉴시스 거? 네네. 네, MBC 코리아 리서치는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경력을 전 19대 국회의원이라고 조금 더 자세히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한 거는 어. 김용남 후보가 31%로 소폭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활동이 늦었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정보를 조금 더 불러주면 소폭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사실상 근데 두 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는 조사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도의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향배가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국 후보님이 결국 추세를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크게 네. 날짜가
좀 1, 2주일 지금 없어. 예, 크게 우열이 진짜 전혀 안 보입니다. 일단 안 객관적 보입니다. 데이터상으로. 그건 뭐 동의하시죠? 저는 그래서 뭐 전 동의하고요. 네. 지금 오차 범위로 제가 1등한 것도 몇 개 나오고 또 김영남 후보가 1등하고 나오는데 일단 확인된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1등하진 않아요. 그 맞아. 2등도 하지 않아요. 네. 아,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경쟁이 참 다행입니다. 그 김용남 조국 김용남 경쟁이란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국민의힘 제로가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 그 평택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까 말 울산이건 뭐 대구건 뭐 등등과 다르게 평택을에서는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급속히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뭐 울산이나 대구나 뭐 같은 경우는 정당 문제가 크다면 저는 이제 추세가 인물, 정당이 아니라 인물. 그건 제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여론조사상으로도 아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출근 인사, 퇴근 인사 또 골목에 뚜벅이 유세를 하다 보면 특이한 두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도 그런데 한 분은 한쪽에서는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 대표님 찍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좀 어르신인데 이제 한 70대 80대 어르신인데 난 지금까지 평생 국민의힘 찍었어. 근데 이번에는 나 유동 안 찍을 거야. 자네 찍을 거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현상이 정당으로 투표를 해온 것이 이미 깨졌다라고 보고 네. 아까 민주당 당원이시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더 민주진보 진영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지지했다는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자네가 더 발언권이 세고 중앙정치에서 힘이 센 것 같으니까 자네에게 지역 발전 맡기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꼭 하세요. 네. 후보님. 피부 미터는 모든 후보가 다 같은 얘기 하니까 피부 미터 우리는 또 리얼 미터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좋습니다. 네네. 그 여론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이제 인서트 화면인데요. 만약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황교안 후보가 중간에 혼자 사퇴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실상 보수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유희동 후보는 지금 1대1 가상 대결로 따지면 대략 30%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남 후보나 조국 후보는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 당연히 뭐 40% 중반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각자 완주를 하게 되면 아까 먼저 보였던 인서트 1번 화면에서 적극 투표층을 보시면 한 두 분 다 33% 정도 똑같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김재현 후보가 이제 황교안 후보랑 같이 뭐 단일화 연대를 통해서 후보를 이제 두 분한테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 뭐 30%대 중반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33%씩 세 후보가 나눠가지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의 사퇴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후보가 양보한다면이라는 발언은 매불쇼와는 전혀 무관한 발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재현 후보가 또 출연 요청하면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나 평택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죽을 맛이야. 그런 얘기를 왜 했어? 또 연락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연락 온다. 아니야. 한 번만 좀 해봐. 네. 지금 어찌됐든 간에 평택을이 상당히 뜨거운데 네. 지금 뭐 양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좀 공세를 취하고 김용남 후보는 좀 수세적인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후보님이 봤을 때 김용남 후보보다 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몇 가지 뭐 자랑입니다만은 저는 정치인으로 제가 변신하고 난 뒤에 정치적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창당, 총선 승리, 뭐 저만의 승리는 아니죠. 지민미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승리했고 윤석열 탄핵을 맨 먼저 외쳤고 검찰 독재 정권 3년 의미 길다 네. 가장 먼저 외쳤고 이렇게 네네. 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것,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정치적 성과를 낸 것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김영남 후보와 비교해 보면 뭐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각종 개혁에서 확고한 불변의 저는 개혁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 시절은 물론이고
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그때부터 검찰개혁 주장했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등을 하면서 제가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그 가치에 어긋나거나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도를 했으면 선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 더 또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금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학자 교수 역할 말고 또 시민사회 활동가 말고 대통령 수석 비서관으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뭐 공개할 수 없는 얘기지만 국정 운영을 대통령과 함께 항상 옆에서 보좌하면서 보았고 또 장관 또 국무위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 그에 기초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죠. 그 인적 네트워크는 그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을 해결할 때 뭐 공문서를 보내고 받고가 아니라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그대로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저는 그 2019년 이후로 저에 대해서 저는 털릴 만큼 극단까지 한번 털려본 것 같아요. 네. 검증할 게 더 없지 않나 새로. 털릴 만큼 다 털어봤고 지금 무슨 여러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 과거에 나왔던 얘기 반복이더라고요. 저는 네. 더 이상 털릴 건 없는 것 같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십 관점에서 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성비위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후보님은 당의 간판이기도 하고 당 대표시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건이 제가 투옥돼 있을 때 발생한 건 아시죠? 예, 그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나오기도 전에 그 문제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갔습니다. 당시 김선민 권한대행 포함해서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물러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성비 사건 2개 하고 그 다음에 갑질 총 3개의 사건인데 네.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돼서 아주 고도의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정도는 아닌데 물론 잘못한 일이죠 당연히. 네네. 근데 그 사건에서 한 분 빼고 최근에 뭐 이분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 한 분 말고는 모두 다 서로 합의하고 타결하고 제가 다 만났습니다. 제가 석방 3년 복권되고 나와서 피해 입은 분들을 제가 직접 다 만나고 직접 사과하고 피해 배상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한 분은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만남을 거절하셨고 그에 대해서 여전히 상처가 크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해자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당시 제가 없을 때 당에서 그분에게 했던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현재까지 그 문제가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그 전에 다 졌다는 겁니다. 전체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없을 때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게다가 제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날 네. 그 관계자들이 노래방 가서 발생한 거거든요. 네. 제가 좀 기분 나빠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당대표는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투옥되게 생겼는데 왜 그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그러니 저는 저가 오히려 섭할 문제인데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들 당에서 제명했고 또 징계 내렸고 그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졌고 저도 또 나오고 난 뒤에 다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한 분 빼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발생했던 각종 성비 사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비교 한번 해보시죠. 민주당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서 지도부가 총 책임지고 사퇴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후보님, 이제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6월 3일까지 이제 매불쇼는 안 나오셔도 되겠죠. 안 불러주실 것 같은데 또 조불쇼도
워낙 바쁘셔. 워낙 바빠. 본격적으로. 이제는 못 나와, 맞지? 워낙. 네, 제가 사실 거의 서울도 지금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그럼. 언론 인터뷰도 네. 그냥 라디오든 TV든 다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제 다른 당에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올라온 김에 네. 겸사겸사 했고 지금 바로 또 평택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거 전까지 마지막으로 매불쇼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끝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불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평택을 유권자 여러분 조국입니다. 제가 평택을 바꾸겠다고 평택을 도약시키고 뛰어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진정성 많이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의 경험, 네트워크 그리고 과거 정치를 하면서 제가 발휘해왔던 결단력을 총동원해서 평택을 도약시키겠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남부 KTX역, 그다음에 서쪽 같은 경우는 평택항, 그다음에 평택을 전체로 교통, 교육, 돌봄 문제 이러기까지 제가 발표한 정책 한번 봐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